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소화불량의 원인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잘 낫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원 알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잘 내려가지가 않고 속이 그득하고 가스가 차고 모두 소화불량 증상인데요. 소화불량은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의 시작이고요. 모든 병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화가 잘 안 돼서 뱃속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 몸은 냉장고가 아니라 따뜻한 온장고이기 때문에 뜨끈한 온도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 부패하면은 독소 가스가 생기게 되고 미처 소화되지 못한 부패한 찌꺼기가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서 장 점막을 공격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몸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독소들이 흡수가 되어서 피를 탁하게 하고 여기저기 염증을 일으키면서 각종 알레르기 질환, 피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는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소화가 잘 되어야 피도 깨끗한 것인데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나는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데 위 내시경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또 위염이 약간 있다고 해서 위염약을 먹었는데 낫지는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 없는 병은 없어요. 소화불량증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소화불량의 원인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음식물을 소화할 때는 소화 효소가 필요해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분해를 해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소화 효소를 분비하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소화 효소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먼저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나오고요.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췌장과 소장에서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까지 모두 나와서 소화를 돕게 됩니다. 이 외에도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나 또 채소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셀룰레아제 같은 여러 소화 효소들이 발빠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비해서 70대에는 30분의 1로 감소하고요. 리파아제 역시 30세 이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해서 4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건데, 사실 꼭 나이 많은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20대, 30대라 하더라도 우리 몸속의 효소를 고갈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효소 분비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잔뜩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효소 부족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자연식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효소는 가열하면은 파괴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딱딱한 곡류나 육류, 생선류는 우리가 익혀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해서 효소 충전을 꾸준히 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두 번째 이유는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산 분비도 줄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저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속쓰림 때문에 위산 억제제 같은 역류성 식도염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도 위산 부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속이 쓰리면 이거 위산 과다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위산이 부족해도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했는데 위산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소화가 제때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위장의 그 아래 통로인 유문부가 열리지 않게 되는데요.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위장에 머문 음식물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부패가 진행이 되고 가스가 발생하면은 이로 인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압력으로 인해서 위에 그 위쪽 부분에 식도 관략근이 열릴 수가 있는데, 이때 미세한 양의 산이 식도에 닿기만 해도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장에서 위산 분비샘이 위축이 되면 펩시노겐 1이라는 물질도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저산증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펩시노겐 1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증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같은 속쓰림이라고 하더라도 위산 과다의 경우에는 공복에 속이 비었을 때 주로 속이 쓰리고 뭘 먹으면 속쓰림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류를 먹어도 소화가 그냥 잘 돼요. 반면에 위산 부족일 때는 공복보다는 식사를 한 후에 속쓰림이 더 심해지고 뭘 먹는다고 해서 속쓰림이 나아지질 않고요. 또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굉장히 부대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산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세 번째 이유는 효소나 위산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 근육이 약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위무력증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분도 있죠. 그냥 때가 되니까 먹는 거지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한마디로 식욕 저하가 동반되게 되는데요. 식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위장의 의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무력하기 때문에 식욕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또 위 근육에 탄력성이 없다 보니까 과식이나 폭식으로 위가 늘어났다가 회복이 안 되면서 늘어난 채로 축 처져버리는 위하수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이 팔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근력 운동을 하면 되는데 위장 근육은 불수의근이라서 내 의지대로 운동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무력증이 있다면요. 위무력증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부터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면은 탄력을 잃은 위 근육을 더 느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없어서 안 먹다가 한 끼 왕창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가장 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복압을 활용해서 이 코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다리 들고 자전거 타는 것처럼 움직여주는 하늘 자전거 타기 운동 있죠. 이 운동도 위무력증을 개선시켜서 소화불량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폐나 심장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스스로 숨을 쉬고 뛰는 것처럼 위장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위 내시경을 해도 별 이상이 없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음식이 안 내려가고 위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잘 체하거나 또 평소에 성격적으로 예민하고 긴장을 잘하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면은 내가 혹시 자율신경실조증은 아닌지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율신경에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고 반대로 휴식을 하고 이완을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죠.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에서는 입안의 침도 바짝바짝 마르고 위장에서 소화액 분비가 되지 않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계속 시종일관 흥분된 상태에 있으면 제일 먼저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소화효소나 또 소화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자율신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낫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드러난 곳은 위장이지만 균형이 깨진 곳은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을 다스려야 하는데요.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이나 도움이 되는 음식, 도움되는 운동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정나래 자율신경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화효소를 채울 수 있는 음식 7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효소를 대량으로 소모시키는 나쁜 습관부터 일단 피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세현 한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소는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종의 촉매제입니다. 약 5,000여 종이 있고요. 음식물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가 있고 또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청소하는 항산화 효소가 있고, 그 외에도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다양한 대사 효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효소가 무한정이 아니라요, 평생 만들어지는 효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 통장에서 잔고가 바닥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소화효소를 많이 써버리면은 대사효소가 부족해지고, 대사효소를 많이 써버리면은 소화효소로 쓸 것이 줄어드는 식으로 이 효소 간에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부족하다고 소화효소만 챙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체적인 효소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우리 몸속의 효소가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피해야 하고 효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으로 식취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 효소 통장이 있고 통장 잔고를 불려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불필요한 지출부터 막아야겠죠. 안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하고 또 해도 잔고가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효소를 대량으로 소모시키는 나쁜 습관부터 일단 피해야 하는데, 가장 나쁜 것이 여러분,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양의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그만큼 소화효소가 많이 쓸 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면서 생긴 부패가스며 또 찌꺼기를 해독, 배출하는데도 엄청난 양의 대사효소가 소모되기 때문이에요. 효소가 고갈이 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과식 대신에 소식을 하고 또 끊임없이 먹는 것 대신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셔서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로 대량으로 소비를 해버리면은 소화효소 같은 몸의 다른 부분에 필요한 효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도 우리 몸에서는 이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항산화 효소가 대폭 고갈되면서 전체적인 효소 잔고를 깎아먹게 돼요. 자, 네 번째로 효소를 고갈시키는 결정적인 습관이 또 있는데요. 가공식품, 그리고 초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열 처리를 한 가공식품에는 천연 효소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효소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기만 해도 효소를 같이 섭취하고 또 몸속 효소 통장에 효소를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가공식품은 내가 저금해둔 효소를 꺼내 쓰기만 하고 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매일 자주 먹으면 몸속 효소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또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 감미제, 표백제, 착색제, 응고제, 산화방지제 같은 그런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해독 효소를 대폭 소모시킨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적인 진통제 그리고 잦은 항생제 복용도 문제가 돼요. 대사 과정에서 효소가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셔야지, 이런 약들을 오래 먹으면 효소가 그만큼 고갈되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나한테 효소를 죽이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지를 알아채고 조금만 개선해도요, 불필요한 효소 지출을 줄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음식으로 식치를 하면은 효소 통장의 잔고를 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소화불량이니까 특히 소화효소를 채울 수 있는 음식 7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효소를 채우는 첫 번째 음식은 파인애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감기를 앓고 나면은 아버지께서 항상 신선한 파인애플을 사들고 오셔서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열병을 앓은 후에 먹는 그 새콤달콤한 과즙이 풍부한 파인애플이 그때는 정말 너무 맛있었고 맛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효소가 채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기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면역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몸속 효소가 대량 소모되면서 소화효소도 부족해지게 되는데, 파인애플은 비타민C 뿐만 아니라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풍부한데 이것이 단백질 분해 효소거든요. 그래서 고기 요리를 할 때 우리가 파인애플을 갈아서 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브로멜라인은 소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효소이기 때문에 시술이라든지 수술 전후에 파인애플을 섭취하는 것도 조직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효소를 채우는 두 번째 음식은 키위입니다. 여러분들 키위 역시 파인애플처럼 연육작용을 위해서 고기 젤 때 갈아서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키위는 그린 키위가 있고 골드 키위가 있죠. 그런데 특히 그린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육류라든지 유제품 그리고 콩류 같은 그런 단백질 식품의 분해를 활성화해요.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위장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소화하고 넘어가면은 장에서 부패가스가 덜 차고 항상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분해 효소를 채우는 음식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보카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왜 이런 분도 있죠. 기름진 음식만 먹었다 하면은 배가 싹 아프면서 설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잘 소화시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평소에 아보카도를 즐겨서 섭취하면은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효소를 채우는 네 번째 음식은요, 천연꿀입니다. 천연꿀에는 인버타제, 디아스타제 같은 탄수화물 분해 소화효소가 풍부하면서 동시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에 좋은 마나, 무죽 같은 거를 우리가 먹을 때 꿀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은 식지궁합이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함유하고 있어서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위에 좋은 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효소를 채우는 또 다섯 번째 음식이 있는데요. 생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소화효소가 많다고 해도 과일이나 꿀 섭취는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몸속에서 소화효소가 더 쉽게 고갈되기 때문에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뱃속이 편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식사할 때 생강을 곁들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는요, 진지베인이 풍부한데 진지베인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고단백 식품인 장어나 회를 먹을 때 생강을 같이 먹는 것은 입안을 개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효소를 채우는 음식으로 생강만큼 향이 좋은 채소가 또 있는데요. 바로 쑥이에요. 저는 향긋한 쑥떡을 참 좋아하는데 쑥하면 많은 분들이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여성에 좋은 약초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소화작용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미 스티렌정이라고 하는 소화제로 따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쑥에는 시네올이라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풍부하고 유파트린 같은 위염을 억제하는 양리 성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아밀라제, 인버타제 같은 그런 소화효소와 또 항산화 효소인 카탈라제도 풍부합니다. 쑥은 한철이라서 건조시켜서 가루를 내어서 보관해 두면 1년 내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건조할 때는 열풍 건조를 하면은 열에 약한 효소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쑥가루는요, 자연 건조해서 만들어 두었다가 활용하시는 것이 팁이에요. 효소를 채우는 마지막 음식으로는 여러분, 된장이 있습니다. 김치나 장류 같은 발효식품은 장에 좋은 균들 뿐만 아니라 효소도 풍부한데요. 그 중에서도 된장은요, 아밀라제, 프로타제, 그리고 리파제 같은 그런 소화효소 뿐만 아니라 유당을 소화시키는 락타제도 같이 들어있어서 효소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미지근한 물에 된장을 풀어서 만든 된장차를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염에 걸렸을 때 보통 죽을 먹는데 이때 미음을 써서 그냥 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된장을 풀어서 된장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효소가 보충되면서 훨씬 더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속이 쓰리면은 당연히 위산 과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별 포인트는요. 안녕하세요. 정세원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쓰려요. 내과에서 속쓰림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하는 이 환자분은 속쓰림의 원인이 위산 과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줄곧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고 겔 땡땡같이 짜먹는 제산제를 상비약처럼 복용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증상을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위산 과다가 아니라 반대로 부족한 위산 저하증 상태였는데 관리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치료 방법을 바꾸고 속쓰림이 낫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분처럼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해도 속쓰림이 나아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위산 저하증은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산 저하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병이고 증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위산 저하는 위산 과다와는 반대로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위에 산성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산도는 pH로 나타내죠. 숫자가 적을수록 산성, 숫자가 클수록 알칼리성인데 건강한 상태의 위산 pH는 한 1에서 2 정도로 유지가 되고요. 3에서 5밖에 되지 않으면 위산 저하증으로 보게 됩니다. 위산이 충분치 않아서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소화가 안 되고 자주 체하는 증상이에요. 음식이 명치에 딱 걸려있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더부룩하고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고기류를 먹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데 위산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속쓰림이 생기는데요. 보통 속이 쓰리면은 당연히 위산 과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이 부족할 때도 속쓰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위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음식물 소화가 제때 일어나지 못하고 산의 농도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유문 관략근이 열리게 되는데 산성이 미약하면은 유문 관략근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장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서 부패가 되기 시작하고 가스가 발생하면서 위내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 압력에 의해서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그 식도 관략근이 열리게 되고 이때 위에 있던 위산이 조금이라도 식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식도를 자극해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산증인 경우에도 식도염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나는 어떤지, 내 속쓰림은 위산 과다 때문인지 아니면 위산 저하 때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한 검사는 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증상으로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별 포인트는요. 소화를 잘 시키느냐예요. 그러니까 위산 과다라면은 소화에 큰 문제가 없고 식사를 잘 하고 고기류를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반면에 위산 저하라면은 반드시 소화가 어려운 소화불량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속이 쓰린 시점도 위산 과다는 공복, 그러니까 속이 비었을 때 속이 쓰린 반면에 위산 저하인 경우에는 식사 후에 속쓰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각자 한번 어떤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위산 저하일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으로는 빈혈이 있습니다. 생리 과다 같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빈혈이 있거나 빈혈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는다면은 위산 저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산은 단백질, 비타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네랄의 소화 그리고 흡수에 필요한데요. 우리 몸에 들어온 미네랄을 분해해서 소장해서 흡수되기 아주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은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가 잘 되지가 않고, 철분제를 먹거나 칼슘제도 역시 위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안 낫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위장부터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위산 저하가 있을 때 생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산에 의해서 죽어야 할 세균이 죽질 못하고 소장까지 내려가서 소장 내에 세균이 과잉 증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이를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 영어로는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라고 하고 줄여서 SIBO라고 합니다. 원래 세균은 대장에는 있고요. 소장에는 세균이 없어야 해요.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인데 세균이 증식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보가 생긴 사람들은요, 소장 내 세균 때문에 음식물에서 부패가스가 잘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가스가 차고 배가 부풀어 올라서 밥 먹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보는 대장 내 세균 총에도 역시 교란을 일으켜서 면역 시스템에도 혼란을 생기게 하고 온몸에 원인 모를 알레르기나 염증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위산이 세균을 억제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산 저하증의 원인을 알아야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원인이 뭘까요?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위산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질병이나 노화 외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습관적인 위장약의 복용이에요. 속쓰림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위산을 억제하는 위장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분들 중에는 종국에는 저산증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신경 실조증인데요. 긴장하면 입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 상태에 있게 되면은 위산 분비도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 헬리코박터 감염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도 방치하시면 안 되는데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이미 위산 저하증이라면은 치료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저산증에는 딱히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베타인과 염산을 결합해서 만든 베타인 염산 보충제를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타인 염산은 위산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위산의 pH를 낮춰서 소화를 돕는 것인데 위산의 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절을 잘못하면은 오히려 또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의 지도 하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위산 저하증에 약이 되는 음식을 3가지만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천연 식초입니다. 주정으로 속성 발효한 양조식초나 빙초산에 물을 타서 만든 합성식초가 아니라 현미나 사과, 포도 같은 원재료를 제대로 발효해서 만든 자연 발효 식초는 몸에 이로운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위산의 역할을 돕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초에는 강한 살균 작용이 있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를 먹는 방법이나 고르는 법, 주의점은 사과식초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해요. 위산 저하증에 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구기자예요. 제가 눈 건강을 다스리는 식치 음식으로 구기자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구기자가 눈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베타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베타인에 있는 수소가 체내에서 염소와 만나면은 위산의 주 성분이 염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산 저하증 환자분들은 베타인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비트는 100g당 베타인 함량이 128인데 반해서 구기자는 1052mg이라서 다른 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진짜로 베타인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산 저하증을 다스리는 식치 음식인데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풍부해서 노화 예방이나 해독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기자 가루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린 구기자를 구입하셔서 한 스푼 분량의 물 1리터를 넣고 끓여서 구기자 차를 꾸준히 드셔도 좋아요. 위산 저하에 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
발효 채소입니다. 유산균이 발효한 채소는 젖산 때문에 새콤한 신맛이 나는데요. 이런 발효 채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게 돼요. 독일의 대표적인 발효 채소가 있어요. 잘게 썬 양배추를 소금에 절인 후에 발효한 사워크라우트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워는 신맛 나는 이라는 뜻이고 크라우트가 양배추인데 저산증인 분들이 식전에 조금씩 드셔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아니지만 매실을 소금에 절여서 발효한 우메보시도 좋아요. 김치도 좋은데 위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보다는 백김치나 물김치를 더 추천드립니다. 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식탁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 쌀 라이프 레시피 정사래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과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은 섬유질 때문인데요. 특히 팩틴이라는 섬유질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 안에 좋은 균들의 먹잇감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변비에도 좋고 또 장 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하니까 대장암 예방 효과도 탁월하고 또 장이 깨끗해지니까 피부까지 깨끗해지면서 피부 미인이 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요, 발효해서 식초로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과 식초는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정 상비약으로도 쓰여왔는데요. 오늘은 사과 식초가 어떤 식취 효능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께 특히 약이 되고 어떻게 골라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집에 사과 식초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흔한 게 사과 식초인데요. 이름표에 사과 식초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건강에 좋겠거니 하고 무작정 물에 타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식초에는 진짜 식초와 가짜 식초가 있는데 여러분이 구입한 식초가 진짜 식초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진짜 식초라고 하는 것은 신맛만 내는 게 아니라 발효 과정을 제대로 거친 자연 발효 식초를 말합니다. 발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포도를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 포도주에서 발효가 더 진행이 되면은 포도 식초가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빵 드실 때 빵에 찍어 먹으라고 같이 나오는 그 간장처럼 생긴 새콤달콤한 까만색 소스가 발사믹 식초라고 하는 포도 식초예요. 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과를 발효시키면 먼저 사과술이 되고 사과술이 발효가 되면 사과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과, 포도, 현미처럼 곡물이나 과일 원물을 1차로 알코올 발효시켜서 술로 만들고 2차로 초산 발효시켜서 식초로 만들어진 것이 건강에 이로운 진짜 식초인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치려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만큼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조 과정을 줄인 속성 식초들이 나오게 됩니다. 1차 발효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주정이라고 하는 술을 가지고 속성 발효시켜서 사과 향과 맛만 첨가한 것이 주정 발효한 양조 식초이고요. 발효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고 빙초산에 물과 조미료를 혼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합성 식초입니다. 치킨과 함께 먹는 치킨무나 자장면과 함께 먹는 단무지에 들어있는 식초는 합성 식초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합성 식초는 사실 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식탁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에 모두 신맛을 내는데 다 같은 식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을 이롭게 하는 식초 효능은 오롯이 자연 발효 식초에 해당하는 얘기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과를 발효해서 만든 사과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품 라벨에 다 똑같이 사과 식초라고 쓰여 있어서 어떤 게 진짜 식초이고 또 어떤 게 가짜 식초인지 혼돈이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성분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과 식초에는 사과 100% 그리고 정제수, 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속성 발효한 양조 식초구나. 또 빙초산이 적혀 있으면 이거
합성 식초구나 알 수 있으니까 식초 고를 때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는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만들어 먹던 식초라서 외국 브랜드가 많은데 이건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 여러분 제품 홍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영어로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가 사과 식초고요. 줄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사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재료를 보면은 사과 100%의 정제수, 그냥 깔끔하죠. 올리브유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사과 식초도 등급이 있는데요. 보통 ROUM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 R은요, 살균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효한 유익균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O는 말 그대로 유기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U, unfiltered는 걸러내지 않았다라는 건데 에사비 안에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과 부산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M은 with mother에서 온 것인데 여기서 mother는 엄마가 아니고요. 초모가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래에 혼탁하게 부유물처럼 가라앉는 것도 보이시나요? 이게 초모인데요. 사과를 자연 발효하는 과정에서 팩틴, 초상균, 효모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초모는 1차, 2차의 발효 과정을 오래도록 거쳐서 자연 발효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성으로 만든 주정 발효 식초는 투명하기만 하고요. 눈으로 봤을 때 초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를 따로 사과 초모 식초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사과를 제대로 발효해서 만든 사과 초모 식초는 조미료로 쓰일 수도 있지만 약이 될 만큼 이로운 식치 효능이 많은데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위산 저하가 있는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 자체에도 유기산이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지만 식초로 발효를 하면은 산성이 강해지면서 위산의 역할을 돕기 때문인데요. 저산증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위에 정체되어서 잘 안 내려가는 분들은 사과 식초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역시 또 저산증으로 의해서 위산에 의해서 죽어야 할 세균이 죽지 못하고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하는 경우에도 사과식초의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 당뇨가 있는데 특히 식후 혈당이 높은 분들은 식전에 사과식초 섭취가 약이 됩니다. 사과는 당뇨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과일인데요. 발효해서 만든 사과 식초로 먹게 되어도 장내 GLP-1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AMPK라는 효소를 증가시켜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줌으로써 혈당 조절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요, 혈액 속에서 불필요하게 떠돌아다니던 중성지방이나 또 콜레스테롤까지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피곤하거나 우리가 과음했을 때 따뜻한 물에 사과식초 한 숟갈 그리고 꿀 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피로가 풀리는 그런 피로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는 그냥 단순히 신맛 나는 재료가 아니에요. 젖산을 분해해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고주라고 해서 간을 해독하고 다스리는 약재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과식초의 효능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와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인데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를 보면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사과 초모 식초를 안 먹은 그룹, 물 500ml에 15ml 섞어서 먹은 그룹, 또 30ml 섞어서 마신 그룹을 12주 후에 비교했더니 식초 섭취군에서 체중, 내장지방 면적, 허리둘레, 중성지방 수치가 식초 섭취를 안 하는 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식초 자체가 직접적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다이어트 약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특히 밥, 빵, 면, 떡 같은 탄수화물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고지혈증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께는 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해요? 건강한 분들은 평소에 샐러드 소스로 만들어 드시거나 또 새콤하게 간을 할 때 사과 초모 식초를 넣어서 드시면 그냥 충분하고요.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음용을 하고 싶다면 물 500ml에 식초 12ml, 그러니까 밥숟갈로 한 스푼 분량을 희석해서 만든
식초수로 드시면 되고 하루에 30ml는 넘지 않도록 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식초 양을 더 줄여서 한 티스푼, 그러니까 한 5ml를 물에 희석을 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식초 용량을 늘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시는 시간은 혈당 조절을 원한다 그러면은 식전에 마시는 게 좋고, 위산 저하나 소화불량 또 속쓰림 같은 위장 증상 때문에 마신다면은 공복에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중에 마시거나 식사 후 30분 이내로 섭취하시면 돼요. 사과 초모 식초를 맛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발효 특유의 큼큼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신맛이 코를 찌르지 않고 부드러워서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팁이요, 아래쪽에 초모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먹기 전에 잘 흔들어서 따라 주셔야 해요. 식초의 이로운 효능이 알려지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작용도 있고 또 피해야 할 분들도 있는데요, 위산과다 소화성 궤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식초만 따로 희석해서 복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고요. 또 평소에 습한 체질이나 묽은 변을 자주 보거나 다리 근육이 메마르고 쥐가 잘 나는 사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발산작용이 아니라 수렴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감기 초기에도 맞지 않는 식품이에요. 몸에 좋다고 식초를 과잉 섭취할 때도 역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위장 점막을 상하게 할 수가 있고 치아를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수를 섭취한 후에는 반드시 생수로 입안을 가글해서 깨끗하게 헹궈줘야 하고요. 이미 치아에 에나멜이 많이 부식된 사람인 경우에는 식초수를 섭취할 때 빨대를 써서 치아에 최대한 닿는 면적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추천드려요. 소화가 안 되면 평소에 밥보다 죽을 먹는 게 더 좋은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장 근육은 점점 더 무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의 쌀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저를 찾아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화불량보다는 아주 오랜 기간 소화가 안 되고 위장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증상은 같지만 원인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야 근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 있으신가요?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먹으면 괜찮은 듯 하다가 조금만 더 먹거나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으면 금방 체하고, 또 한 번 체하면 잘 낫진 않아서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속이 불편할까 봐 식사량을 줄여서 살은 점점 빠지고 기력도 쇠약해집니다. 실제로 소화불량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소화 효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위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소화가 안 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사람은 위장 근육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위가 어떻게 생겼나요? 자, 위장은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근육이죠. 근육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위는 쭈물쭈물 연동운동을 해서 소화액과 음식물을 잘 섞어주고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해주는 유문 관략근보다 더 센 힘으로 분해된 음식물을 밀어서 십이지장으로 밀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근육의 두께도 얇고 힘도 약해서 위장이 활기차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소화 효소 부족이나 또 저산증으로 인한 소화불량과는 다르게 이 위무력증으로 인한 소화불량은 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허기짐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보통 뱃속이 비었을 때 우리가 허기를 느끼게 되는데,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 못한 음식물이 위장 안에 계속 고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식사를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약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 챙겨 먹는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폭발하는데 위무력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있으면은 식욕이 대번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먹고 싶다는 식욕은 위장의 의욕인데 위장이 무력하고 의욕이 없다 보니까 식욕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소화가 안 돼서 저녁은 안 먹는다든지 식사량을 줄이게 되는 절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살이 빠지고 기운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위무력증이 있으면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하는 물소리가 잘 나게 돼요.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은 죽 같은 형태로 바뀌는데 이것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수분이 일부 분리되면서 배에서 물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담음은 소화가 안 될 때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소화를 방해하는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의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장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아래로 축 처진 것을 위하수라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위하수가 있는 경우에 위무력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무력증이 위장을 점점 아래로 처지게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2~3시간이면 소화하는 거를 나는 7~8시간 이상 걸려서 겨우 소화하기 때문에 그 음식물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장이 아래로 축 처지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위장이 방광까지 내려가서 다른 장기를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장 근육이 약하면 위와 식도를 연결해주는 그 관략근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스가 조금만 차도 위로 밀고 올라오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허트림이 잘 나게 됩니다.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해요. 위무력증은 선천적으로 위장 근육이 약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근육의 노화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팔, 다리, 몸통의 근육의 노화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 속에 있는 내장 근육의 노화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내장 근육의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음혈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음혈은 혈액을 포함한 우리 몸의 진액을 총칭해서 말하는데 위장 근육으로 영양 공급을 하는 음혈이 충분히 순환되지 못하면 근육이 메마르면서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 몸은 걷다로 속다로가 아니라 통으로 동시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몸 안팎으로 근육이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위무력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화제만 먹을 게 아니라 뭐를 해야 해요? 음혈부터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 근육으로 음혈을 잘 보내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면은 위장의 근육이 살아나는데 이를 돕는 대표적인 식치지료가요, 연근이에요. 연근의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연근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요, 참조해 주시고요.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치자는 약성이 냉하기 때문에 위장이 냉한 분들은 치자는 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위무력증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람 몸에는 생체 전기가 흐르는데요. 이를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하고요. 기가 흐르는 모양새를 기운이라고 합니다. 내장 근육은 전기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기가 약해지면 전기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육의 운동성도 떨어지게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음혈이 고갈된 경우에는 전기 신호는 충분한데 위장 근육 자체가 삐쩍 메말라서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애초에 전기 시그널이 너무 미약해서 근육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로해서 기운을 다 소진하거나 평소에 불면증으로 기를 매일 충전하지 못하면 전신에 흐르는 전기가 부족해지고요. 위장 근육으로 가는 전기 신호도 미약해지면서 점차 위무력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의 기운을 보충하는 보기하는 치료를 같이 해야 하는데요. 음식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더덕으로 식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더덕은 맛과 그 향긋함이 일품이지만 한의학에서는 사삼이라고 하는 한약재로 오랜 동안 쓰여오면서 원래 허약 체질이거나 기운이 소진돼서 쉽게 필요할 때 보기하는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더덕은 어떻게 드셔도 좋지만요, 성질이 조금 차가운 편인데 조청으로 만들어서 먹거나 가루를 내어서 찐 생강가루와 함께 섞어서 더덕 생강차로 우려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위무력증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소화가 안 되면 평소에 밥보다 죽을 먹는 게 더 좋은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화력이 약하다고 해서 계속 죽처럼
부드러운 유동식만 섭취를 하면은 위장 근육은 점점 더 무력해집니다. 움직일 수고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유동식보다는 고형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서 위장을 운동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은 씹어 먹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소화는 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탑재를 하시고 오랜 동안 씹으면서 입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인다면 이것은 위장을 살리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궁금해 하시는 다른 질문이 속이 불편해서 저녁은 안 먹고 있어요 라든지 적게 먹으면 속이 좀 편한데 적게 먹어도 괜찮은가요? 자, 이건데 식사량에 대한 질문이죠. 식사는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사람마다 체구도 다르고요. 몸무게, 근육량, 활동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밥 한 공기가 맞다, 밥 반 공기가 맞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적절한 식사량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먹는 밥 양으로 만약에 체중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면 그거는 식사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한 숟가락이라도 늘려 나가셔야 합니다. 밥을 조금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덜 가서 당장은 부대낌이 덜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먹는 게 적어서 전신의 기력도 쇠하게 하고요. 음혈도 고갈시키기 때문에 위무력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고 음식물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식사 후에는 몸을 충분히 움직여서 위장에서 다음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동을 꼭 챙겨주셔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뜻밖일 수가 있는데요. 위에 좋은 음식 6가지로 위장을 식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제 진료실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분이 계셨어요. 위암은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즉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식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암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식습관을 오랜 기간 되풀이하면서 위장을 괴롭히고 염증을 달고 살게 하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은 위장세포가 조금씩 돌연변이화되면서 암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위장이 아주 예민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간이나 신장은 좀 무딘 편이라서 나빠져도 어지간히 내 몸에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데 위장은 조금만 불편해도 신호를 보내줍니다. 소화가 예전만큼 잘 안 된다든지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르는 증상이 자주 있다든지 또 속이 쓰리고 트림이 있고 복통, 설사 같은 증상들로 우리가 위장에 문제가 있구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위장에서 이런 신호들을 보내올 때 방치하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은 위암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위에 좋은 음식 6가지로 위장을 식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에 좋은 음식으로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치킨을 먹을 때도 치킨 무를 먹고 짜장면을 먹을 때도 단무지를 먹는 것은 무가 천연 소화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무는 기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게끔 하기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잘 내려가게끔 도와줍니다. 만약에 우리 몸의 기가 하강하지 못하면 음식이 얹힌 것처럼 항상 답답하고 트림이 나거나 메스꺼운 증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잦은 분들은 평소에 무를 즐겨하면 도움이 돼요. 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녹말을 분해하고 또 지방을 소화시키는 에스테라제도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무에 그 톡 쏘는 듯한 매운맛을 내는 유황 성분인 시니그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질 분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침과 가래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만 위가 처져 있는 위하수나 위무력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운 없어 이런 분들은 생무를 과잉 섭취하는 일은 피하셔야 해요. 무가 기운을 아래로 처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생무보다는 무를 익혀서 익힌 무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위에 좋은 2번째 음식, 이건 좀 뜻밖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특히 위암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이에요.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1245명을 대상으로 라이코펜 함유 식품 섭취와 위암 발생 위험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라이코펜 하루 섭취량이 1.8mg 이상인 그룹에서는 0.6mg인 그룹에 비해서 위암 발생 위험이 약 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코펜 1.8mg이면은 토마토 75g에 들어있는 양이니까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섭취하면 충분해요. 이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가열했을 때 더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것이 더 좋고요. 단 토마토도 모든 위장 증상에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새콤한 맛이 특징이기 때문에 위산 저하인 사람은 식전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훌륭한 작용을 하지만 반대로 위산 과다이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위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양배추인데요. 자, 양배추가 왜 위에 좋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소독도 해주고 연고도 발라주고 하는데요. 몸속에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음식이 계속 들어가면서 상처가 난 자리를 다시 긁고 지나가기 때문에 염증이 덧나기가 쉽고 또 상처가 점점 깊어지면 궤양이 생기고 그러다가 구멍이 뻥 뚫리는 천공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때 위장 연고처럼 작용을 해주는 게 양배추예요. 위장 간의 자잘한 염증을 낫게 하고 또 궤양이 되었을 때 빨리 새살이 차오르게끔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양배추에 풍부한 메틸메티오닌 설포닌 염화물, 줄여서 MMS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자, 이 성분은 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학계에서는 궤양, 얼서에 U자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불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을 달고 살거나 위궤양 기억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평소에 양배추를 꾸준히 식취하시면 좋고요. 비타민 U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살짝 찌거나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위염을 다스리는 데는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에요. 자, 단 양배추는 장에서는요 발효가 굉장히 잘 되는 포드맵 음식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평소에 가스가 많이 차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오히려 더 속이 불편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양배추가 위장에 생긴 염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은 애초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종의 수비수 같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마입니다. 자,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면 미끌거리는 점막층이 입안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위장 표면도 점막층이 튼튼해야 상처나 염증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염과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장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데도 점막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는 어때요?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뮤신 성분이 풍부해서 점막층을 보강하는 식치 효능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점막층이 얇거나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위장 점막이 헐어 있는 사람은 평소에 속쓰림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마가 약이 돼요. 또 위장이 약해서 소화도 안 되고 기운도 떨어지는 기력 저하가 있는 사람에게도 마가 보약이 됩니다. 먹는 방법은 정날의 마 또는 생마로 검색을 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위에 좋은 다섯 번째 음식은 여러분 연근이에요. 특히 위축성 위염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데요. 위장에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염증이 생겼다가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세포 조직이 점점 쪼그라드는 형태로 위축이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은 위장세포가 아예 장세포처럼 변형되어 버리는 장상피 화생이 되고요. 이것은 위암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 때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영양 공급이에요. 위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혈액과 진액인데요. 자,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모두 아울러서 음혈이라고 합니다. 연근은 음혈을 보충하는 식취 효능이 뛰어난 뿌리 줄기 채소예요.
철분하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액을 보호하는 동시에 또 점액질도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음혈고갈 증상이 있으면서 이미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은 사람이 연근을 꾸준히 먹으면 그 어떤 위장약보다 좋아요. 다만 연근은 간장에 넣고 조린 연근 간장조림을 많이 먹는데 이게 당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려면 천연식초하고 함께 연근 피클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에 좋은 음식 6번째, 더덕입니다. 더덕은 인삼에 준할 정도로 효능이 좋다고 해서 사삼이라는 한약재로 치료에 쓰여왔는데요. 더덕을 여러분이 잘랐을 때 그 하얗게 배어나오는 진액 속에 사포닌 성분이 가득해요. 사포닌은 폐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위장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더덕의 효능은 위장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강장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 근육이 약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위무력증이나 위장의 텐션이 떨어져서 축 처지는 위하수가 있는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위 내시경을 해도 이상이 없고 또 위염도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허트림이 난다면 위무력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위장을 살리는 길은 염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위장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력한 위를 살리는데 약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더덕입니다. 더덕은요, 여러분 그냥 먹어도 좋지만 성질이 다소 냉하기 때문에 위무력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덕을 조청으로 만들어서 더덕 조청으로 섭취하시면 더 좋아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